네, 한류와 언어 5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차시 영상을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이 4주 1차시라고 하는 걸 보고 뭐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PPT 자료가 우리가 1주차는 이제 강의 안내만 하고 PPT 자료가 4번째다 보니까 4주 1차시라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선생님이 그 공지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뭐 어차피 올라가는 PPT랑 그다음에 선생님 옷차림 이런 거 다 다르니까 헷갈리지는 않겠지만 네, 지난 차시 5주 1차시고요. 지금은 5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8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미디어가 어떤 종류의 미디어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앞서 엘빈 토플러가 1957년에 이제 미디어 폭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 소비자 개념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경우 1950년대가 어떤 문화 폭발의 시기였다. 근데 그 문화 폭발을 하는 데는 대중매체의 출연이 아주 중요했고 1950년대 미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국의 70년대와 같이 TV와 라디오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대중매체의 등장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겠지만 가장 고전적인 대중매체는 책이에요.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미디어는 책입니다. 사실은 책이라는 어떤 라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리튼 랭귀지가 만들어져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대중성을 갖는 첫발이었죠. 초기에는 이제 필사, 손으로 쓰는 필사였다가 그 활자 이제 처음에는 목판본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속 활자 등이 발명되면서 특히 이제 그 금속 활자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가능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중매체의 고전적이면서 또 동시에 초기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 프랑스의 금서 유통, 금서는 금지된 책을 말해요. 금서 유통이 오히려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서라고 하는 거는 읽지 못하는 책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금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무슨 내용이 쓰여 있길래 읽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호기심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17세기 이후에 이제 왕정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왕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억압하니까 뭔가 새로 나온 철학사상, 뭐 인간의 자유, 인간의 본질적인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뭐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철학서들을 이제 금서로 하겠죠. 금서로 하니 사람들은 더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서를 못 보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 금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찌라시? 뭐 근데 찌라시는 좀 저급한 얘기고 이때는 사실은 그야말로 어떤 인간의 권리와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더 많았었어요. 물론 저급한 책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촉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봤어요. 사실 여기에는 그 금서유통 가운데에는 뭐 프랑스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 부르봉 왕가죠. 태양왕 루이 14세 이후에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긴 하는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잘못된 점.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되는 어떤 소위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옐로 저널이라고 하죠. 황색 저널. 그런 찌라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억울한 소문들도 있었죠. 억울한 소문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분노하게 되는 민중의 힘에 의해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기도 했어요. 억울한 부분은 있었지만 죄가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겠죠. 네. 자,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의 중요성과 그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실천과 참여의 중요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이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중요성,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좀 더 대중성을 갖고 있는 미디어가 새롭게 나올 뿐인 거죠. 네, 미디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첨단 기술과 정보의 융합인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인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일상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앞서 대중문화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유럽의 광장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장마당에 나가서 어떤 공간적 제한을 가진 곳에서 특정의 시기에만 특정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가 아닌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일상 자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이 미디어는 첨단 기술과, 그러면서 첨단 기술에 만들어진 미디어는 옐빈 토플러의 예측대로 첨단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방금 말했다시피 프랑스 혁명을 촉발하는 근대 혁명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SNS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그 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벌써 당장 메타버스의 그 기능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벌써 만들고 있대요. 참 인간은 이런 역기능에 대한 기성세대의 우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대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역기능만을 고려해서 어떤 미디어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SNS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사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즉 수용자, 문화 소비자의 적절한 소비에 대한 어떤 인식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측면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만 해도 아마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에티켓 문제라든지 어떤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제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혁명과 뉴미디어의 역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PPT 자료 9쪽입니다. 90년대 뉴미디어 시대의 각종 매체들은 텔레비전 산업, 그 다음에 군사,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 산업 분야는 물론 영화 출판으로는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사실 그래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는 인류사에서 90년대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뉴미디어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는 학자들은 다량의 정보로 인해 삶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런 면은 분명히 있죠. 과거와는 달리 아마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제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핸드폰만 몇 번 클릭해가지고 혹은 입력해서 확인해서 가능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유통 마진 때문에 좀 뭐랄까요, 손해를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정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반면에, 비관론을 펴는 학자들은 실험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이런 미디어의 등장은 원래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을 얻게 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전화 교환원이라는 거 모르죠? 전화 교환원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통도 있지만 보통은 어땠냐면,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가 연결이 됐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직업 없어졌죠. 이처럼 새로운 어떤 미디어가 나옴으로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은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AI 교사나 교수가 나오게 되거나 의사가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전통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했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학문 영역들이 과거와는 달리 어떤 조금 부침이 있죠. 부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새삼스럽게 어문 것은 아니지만 뭐 어문 계열이 조금 좀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컨텐츠와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뭐 유리까지는 아니지만 숨을 좀 쉴 수 있는 면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등을 통해서 조금 뭔가 단순한 실험 문제를 떠나서 직업군의 양상,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던 직업들도 사라지게 하면서 실직의 문제들도 만들어내게 되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는 뭐 분명한 문제죠. 그 다음에 정보 독점 편중.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는 정보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일단 매체를 다루는 능력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또 새로운 정보에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독점과 편중,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기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다양한 미디어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화 종속이라는 측면인데, 문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많이 쏘아내는 쪽에서 훨씬 문화적인 우월성이라기보다는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근간에 일제히 관제 문화와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미국 영미 대중문화 영향이 말하자면 문화적인 종속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종속으로 통해서 그 사회, 어떤 특정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뤄서 사회 해체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고유의 문명과 문화가 해체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른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고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의 속성을 해체당하는 어떤 강제적으로 해체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선택 과목이라 많이 배우지는 않겠지만 뭐 어릴 때 뭐 초중고등학교 때 지구본 하나쯤 봤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국경선이 직선으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뭐 인종 말살이나 인종 청소와 같은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떻게 그 국경이 직선일 수 있겠어요? 그냥 유럽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 경도나 위도에 따라서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그냥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니, 자, 기존에 그어진 땅덩어리가 나한테 더 유리할 때는 내 거라고 하고, 근데 과거에는 다른 부족이었거나 독립된 지역이었으면 돌려내놔라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붙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까지 겪게 되는 거죠. 얘기는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20세기 식민지 지배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화 종속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뭐 인종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단락으로 가서 사실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의 순기능은 역설적으로 역기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선 방송은 획일화된 대중문화를 다양한 채널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특정 계층의 정보 독점과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 여러분들 하숙하는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학교 근처에 하숙을 하게 되거나 기숙사에 있게 되면 뭐 거기에다가 유선 TV를 뭐 BTV라든지 뭐 스카이라프 연결해 가지고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채널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당장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더불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다 정보 속에서 가치 판단의 주체성을 잃어버려 혼돈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앞서 그 노년층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알고리즘을 모르면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나 보다 정치적인 어떤 편향 통계의 어떤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선생님 경험인데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그냥 컨텐츠를 그냥 재미삼아라도 본 거는 한 2017년, 18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자막은 왜 안 붙이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막 붙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과목을 한 과목만 강의를 하면 근데 자막을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자동 자막 번역이 될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입력이 돼 있거든요, 구간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이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음성인식을. 근데 나의 음성인식을 정확하게 못해서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막까지 붙일 수 있을 정도 되면, 근데 강의도 지금 3과목이나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의 300분을 자막 처리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아마 여러분이 봐도 유튜브에 보통 올라오는 그런 그 컨텐츠들이 요새 30분짜리 잘 안 보잖아요. 5분, 10분도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변명 같은 얘기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 그 유튜브를 처음 봤는데 개고양이를 좋아해요. 근데 우연히 아마 그렇게 처음에 추천할 때는 다양하게 선별된 게 없었겠죠. 근데 우연히 선생님이 그걸 봤더니 그 다음에 계속 개랑 고양이 영상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뭘 모르고 야, 이렇게 유튜브에는 개고양이 영상만이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건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미 나의 취향을 알고 이렇게 계속 보내주는 거구나. 하나만 검색하면 이제 그 다음에 쫙. 그래서 한류어나 초청의 BTS 하면 쫙.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판별할.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는 고양이랑 개 영상을 보는 거야. 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좀 혼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냉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뉴미디어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역기능을 초래할 때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인데 개인정보의 노출이죠. 이거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큰 문제가 향후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단락.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ultural lag라고 하는 문화 지체 현상은 이제 역기능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급속한 발달 속도에 비해 정치 사회적 의식 수준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화적 낙후. 뭔가 발걸음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기술은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정치 사회적 인식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사회 기술적 발달에 병해 사회제도의 발전이 없다면 이 괴리 현상이 생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유튜브에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이나 나나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컨텐츠를 봤을 때 그 컨텐츠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 정서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직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정치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성적인 어떤 교육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범죄에 노출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를 경우에 문화지체 현상은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cultural leg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험 문제 얘기는 했고요. 뭐 기술혁명, 로봇화,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학문의 융합이라든지 뭐 서울여대에서도 코딩 수업 같은 경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권장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런 기술적 발전에 따르는 정보와 정보 기술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은 분명해요. 도래할 것은 분명한데 설사 인문 사회과학도들이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들을 처리하는 능력들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인문학적 교육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말 알고 있나요? 르네상스는 뭐냐면 중세에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세는 신권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유럽,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유럽 대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권리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교개혁,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산업혁명 등등이 나오죠. 르네상스라는 말은 뭐냐면 불어로 그러니까 르라는 말은 영어의 리하고 똑같아요. 네상스는 태어남이에요. 탄생. 그러니까 불어의 네트르, 태어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럼 르네상스는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시 태어나느냐? 인본주의,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어떤 그런 세상이 다시 태어난다.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인데, 지금 현대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기술 중심의 세상으로 지금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더 이롭게 하려고 하고 인간이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을 잃어버린다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야말로 이제 디스토피아의 세계라고 하죠.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적 가치가 뭐 대학에서 인문학이 뭐 교양으로 전락하느냐, 전공으로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사회 전체에서 우리가 인문학적 사고를 갖는 것,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은 결국 컨텐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사회적 역기능은 인간의 외소화, 기계 앞에서 외소화질 수밖에 없고 기계 앞에서 인간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끊임없는 인간 본연의 사고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문화의 생비자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비자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프로슈머의 개념인데요. 이 생비자 개념은 90년대 이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팬덤의 등장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뭐 난리치면서 뭐 어디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더라도 뭐 드라마의 주인공 누군가를 한 번쯤 좋아해 보거나, 가수 누구를 좋아해 보거나, 뭐 아니면 스포츠 스타 누군가를 좋아해 보거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팬덤이 이제 아미죠. BTS의 팬덤. 팬덤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제 이 팬덤이란 말도 종교적인 용어예요. 요즘 뭐 프로파간다라는 말 아마 들어봐서 할 텐데, 뭐 프로파간다면 정치선전이라는 말, 뭐 아마 그 나치의 괴벨스의 프로파간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원래 이 프로파간다는 종교적인 용어였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 가운데 종교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파간다는 원래 종교를 그렇게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 전파도 하다 보니 굉장히 그 경직되고 왜곡된 부정적인 측면이 좀 나오게 됐고, 그런 개념이 또 나치의 어떤 그런 정치 선전 그 개념으로 쓰다 보니 지금의 프로파간다는 다소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좀 있는 걸 쓰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덤도 그래요. 사실 이제 패시네이트라고 하는 말은 뭔가 유혹하는, 매혹시키는 뭐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텐데, 자, 그래서 11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덤은 팬과 영지, 네, 라는 그 나라, 그 덤이라죠, 버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 덤의 합성어를 나타내요. 그래서 인물이나 어떤 특정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문화 현상을 팬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팬이라는 말은 fanatic, 뭐 광신자로 그걸 줄여서 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광신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그 퀸이 이제 공연하는 웸블리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 막 팬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런 느낌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네, 쓴 말로 이제 보고 있고 이것은 라틴어에서 우리가 말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뜻으로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광신도와 아주 신실한 사람은 참 종이 한 장 차이죠.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광적인 팬과 정말 충실한 팬은 종이 한 장의 차이니까요. 네. 미국에서 팬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 역시 대중문화의 본산이니까 1889년 대중문화 쪽이 아니라 스포츠 쪽이에요. 스포츠 팬을 가르쳤어요. 아주 열광적인. 근데 이후에 스포츠 팬을 가르쳤다가 이후에 배우나 가수에 열광하는 대중문화의 팬으로 옮겨갔어요. 좀 뜻밖이죠. 네. 광신자를 팬의 모태로 보기엔 너무 강하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더 팬시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매혹적이고 유혹하는 뭐 이런 정도로 뭐 그 어원은 뭐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의미의 상통함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쪽으로 가겠습니다. 12쪽. 네. 팬덤은 어떤 대중적인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된 사람들을 이제 정의한 개념이고요. 팬덤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팬덤 문화라는 말까지 탄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특정 연예인을 위한 팬클럽이 생기고 또 팬클럽끼리의 어떤 집단 충돌,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 이제 광신도 같은 특성이죠. 뭐 스토킹, 뭐 이런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났어요. 이를 팬덤 현상의 하위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경우는요, 한국어의 경우 우리 앞에서 왜 듀라니스라든지 비틀즈 팬클럽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비틀스 팬클럽은 초창기에 따라 좀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듀란의 팬클럽이 이제 듀라니스가 우리나라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 국내 팬클럽의 원조는 누구냐? 조용필의 오빠 부대. 우리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오빠 부대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80년대 초 등장한 조용필의 그 오빠 부대가 한국 팬덤의 시초예요. 한국 연예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연예인에 대한 팬덤 문화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래서 서태지가 문화 대통령으로 떠오르면서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청소년 너무나 많은 그 팬덤들이 생겨서 한국 청소년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보기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청소년들 10대 뭐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초기 한국 팬덤의 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초기 한국 팬덤의 활약은 팬덤은 워너비 혹은 그룹피라는 용어로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서태지 팬클럽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 미니 홈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그 미니 홈피가 메타버스의 시작이고요. 올해 초에 BBC에서 한국은 90년대 초에 이미 메타버스가 있었다. 2차원적이지만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공간을 만드는 전형적인 지금의 메타버스 개념이 바로 미니홈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팬클럽들이 이제 특히 서태지 팬클럽들이 뭐 음악 소비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음반 사전 심의제 폐지 운동을 해요. 이 음반 사전 심의제는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배웠던 관제 문화, 관제 대중문화의 그런 아주 부정적인 측면을 이거 안 된다.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서태지의 노래 가운데 시대유감이 사전심의로 가사가 완전 삭제되거나 이러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떤 그런 아티스트의 창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은 당연한 지금도 이제 심의는 있죠. 심의는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서태지 팬클럽이 많았는데 태지마니아와 또 이승환의 팬사이트 연합 뭐 이런 것 또 G.O.D 팬사이트 연합 등이 결성하여 이제 2001년도에는 특히 방송사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요순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팬덤 충돌, 우리 앞쪽에서 봤던 팬덤 충돌 등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제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응답하라 1997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게 그때 H.O.T와 잭스키스 그 팬덤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좀 긍정적으로 재밌게 만들었지만 큰 문제가 되기도 해서 이렇게 팬덤들이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파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외국의 팬덤을 한번 보면 14쪽입니다. 너무 재밌는 팬덤들이 있었어요. 1890년대에 셜록 홈즈의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팬덤이 아니라 셜록 홈즈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팬덤이에요. 가상의 인물에 대한 팬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이제 그 1977년에 스타워즈가 나오기 전에 77년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스타워즈 강팬. 네, 옛날 사람 맞죠? 네. TV 시리즈 선생님도 열심히 봤던 그 TV 시리즈로서의 스타트rek이 있었어요. 영화화 되기도 했지만 원래 TV 시리즈거든요. 이 이제 그야말로 공상 SF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팬덤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워즈 팬덤. 이때는 주로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한 네. 그래서 이런 거대 팬덤들이 나오니까 스타트렉 같은 경우는 영화화 되기도 하고요. 또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스피노프라든지 그리고 원래 그 영화가 나온 거에 앞과 뒤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대보다는 조금 앞선 세대겠죠. 여러분들이 해리포터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해리포터 팬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있는 마블 팬덤. 또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팬덤이 또 있죠. 자, 이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에 밑에 보면 팬서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 애니는 아직까지도 애니메이션만큼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죠. 뭐 좋지 않은 뭐 좀 야한 만화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이제 일본말로 되어 있으니까 만화책도 그렇지만 뭐 망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K-팝 가사 번역과 이런 관행이 한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허가되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소장 빨리 보고 싶은 거잖아, 그 다음을. 그래서 팬들은 복사본을 유출하고 친구와 교환하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막 붙이는 거야. 일본어 좀 할 줄 아는. 이게 케이팝의 어떤 그런 수용 방식의 방법론적으로 차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이 이제 팬덤 문화인데요. 요거 조금 길 것 같으니까 다음 차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